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20일 시장은 계속해서 부양책 협상 상황을 주시한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부양책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장관이 부양책 관련 대화를 나눈 가운데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갔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백악관의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협상에 진전은 있으나 still have ways to go,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소식을 전했었죠. 그 후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제시한 5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저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화에 진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선 전 합의는 점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당은 주정부 자금 지원 금액과 팬데믹 기간 기업의 법적 보호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메도스 비서실장은 주말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CNBC에 전했는데요. 주말까지는 진전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해 데이빗 벤슨 투자전략가는 지금 시장이 경험하는 대선 및 부양책 불확실성은 시장이 단기 변동성을 보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어주고 있다며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는 부양책이 타결될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단지 그 시기와 규모를 묻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사흘 연속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입원 건수도 계속 늘어나자 이 봉쇄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 소식입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과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1.7% 가장 크게 올랐고 에너지주는 1.7% 하락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가운데서는 스냅이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과 알파벳도 4%, 2.8% 함께 올라줬고요. 그렇지만 어제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고한 넷플릭스는 오늘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오늘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시간 외 거래에서 2% 올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부양책 협상을 주시하며 변동성 거래를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0.35% 하락했고요. 28,210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28% 하락하면서 11,48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7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3,4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이어서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 평가부터요. 네, 이날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오늘의 가장 큰 악재는 역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백악관과 그리고 공화당에 대선 전에 재정부양 합의에 나서지 말라라고 좀 경고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 간의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쪽에 좀 더 좀 무게를 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어떻게 본다면은 좀 상승하고자 하는 힘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판에는 또 한번 좀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이 스냅
스냅이 실적 서프라이즈에 급등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관련주 전반에 좀 상승세를 견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페이팔의 가상화폐 거래 및 결제 허용 소식에 결제 관련주가 일제히 좀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장세도 오늘도 좀 두드러졌던 하루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4%가량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그 세부 내용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하락했는데요. 일단 큰 그림만 보자면 주간 원유 재고는 약 100만 배럴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가는 오히려 상승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미국 내 휘발유 수요가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4% 하락하면서 지금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40를 겨우 지켜낸 채 선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0.6%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부양책 합의에 대한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달러 약세 기조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금값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금값은 0.65% 올라서 1927.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이 국채금리가 상당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랜만에 0.8%를 넘어섰고 10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까지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부양책 합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앞으로 부양책은 좀 합의될 것이다 라고 채권에 시장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8% 넘어서서 0.823%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45% 떨어졌고요. 92.64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마켓워치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것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한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비교적 확실해 보였던 대선 결과였죠. 하지만은 선거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격차가 다소 줄자 불확실성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집계한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바이든이 49.1% 그리고 트럼프가 45.2%로 나오면서 1주 전에 약 한 5%포인트 차이에 비해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전체 지지율은 물론 8.6%포인트 차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합주에서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다소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에서는 10월 첫 2주간은 위험자산 시장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우호적인 투자 심리도 좀 지지가 됐다. 하지만은 지난 한 주간은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월요일 증시 부진이 그래서 재정 부양과 관련한 협상 잡음 때문이 아니라 대선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의 승리와 그리고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대대적인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승시켰다면은 이제는 좀 간발의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이 나오더라도 반쪽짜리일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 우려로 좀 해석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대선의 결과는 완전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집계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요. 10월 18일, 그러니까 이맘때쯤에 힐러리가 한 7.1%포인트 차로 이 트럼프를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선거 5일 전이었던 1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1.3%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격차가 막판에 줄어들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듯한데요. 페더레이티드 허미스라는 기관에서도 실제로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는 여론조사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에도 집계 방식이 변화한 것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의 말대로 이 대선 결과가 박빙이라면 단기적인 증시 전망은 또 어떻게 내려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경계론으로 쏠릴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에 지난 화요일이었죠. 바이든의 이 승리 확률이 하락하는 것이 결국은 박빙의 대선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의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낮아졌고 그러면서 이 위험 자산 시장에도 단기 하방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간발의 차로 좀 승리를 한다든지 이런 박빙의 승부가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의회의 양분이 계속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부양 협상에 대해서도 좀 난항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JP모건의 분석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연준의 또 자산 매입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호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부양책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민주당 상원이 소규모 부양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한때 장중 한때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은 2조 원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민주당의 부양책 협상에는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했는데 먼저 이날 펠로시 하원 의장은 논의가 더욱 분명해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의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마크 메도우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내일 협상을 이어갈 만큼 대화는 생산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주말 전에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화가 계속 이루어질 만큼 협상이 조금씩 양측에서 한 발씩 다가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상원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소규모 부양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시장은 장중한테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이 소식은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일단 상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지에 성공했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고 사실 이 5천억 달러 소규모 부양 법안에는 300달러 정도의 실업 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가장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는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주정부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어떤 그 반대에 굉장히 크게 부딪혔었던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소규모 법안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실 장중에 시장 한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부양 법안은 시장에 별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이 시장에 도움되는 것은 포괄적인 부양책이라는 얘기일까요, 팀장님? 네, 충분히 좀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시장이 관련 소식에 좀 반짝 상승했던 것의 이 이유로 하나로 본다면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독자 행보를 좀 막았다. 결국은 양당의 대승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됐다. 이런 쪽의 의미를 시장이 좀 더 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 같은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에서 대선 전에 재정 부양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선 승자에 따라서 부양 추이도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19 테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환자들의 역학조사와 관련한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진전이 있다. 하지만은 주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보호 등의 이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여전한 걸로 관측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은 없고 풀어야 할 문제는 많기 때문에 원칙적 합의는 대선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더라도 법안 통과는 굉장히 요원해 보인다는 이런 회의론을 여전히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로 알려진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이 화폐를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물 현금 사용에서 벗어나서 사용하기 더 쉽고 통화 간의 전환이 빠른 이런 대체 결제 수단이나 민간 가상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사실 이 중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서 시범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중국 당국은 이 다른 민간 암호화폐와 비슷한 자체 개발 화폐 디지털 위안의 사용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유로 도입이 가시화됐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ECB는 이에 대한 공개 논의를 공식화했고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내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디지털 화폐 출시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일축해온 연준마저도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민간과의 협업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시험을 해보겠다라고 나선 바가 있죠. 이런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과 함께 이날 간밤에 페이팔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페이팔 측에서 같은 날 세계 최대 이 온라인 결제 기업이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거래 및 결제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사용자들이 전 세계 2,600만 개 이르는 이런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으로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등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도입에 하나둘 나서고 있고 페이팔마저도 가상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실물 화폐가 아닌 다른 버전의 현금이 생겨나는 만큼 자금 시장,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장은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올해 두 번째 있는 일이라고 하고 이 연중 최고치를 또 다다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즉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 같은 소식들 그리고 트렌드를 호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팔처럼 이런 결제 플랫폼의 가상화폐 선택.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기반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제만 좀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도 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페이팔의 오늘 주가 급등이 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는 기존 화폐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스냅이 뜻밖의 분기 이익을 달성하면서 사상 첫 시총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구독자 증가 및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일면서 이날 넷플릭스 6%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니콜라에 대해서 GM 측에서 협력이 유효하다고 재확인시키면서 니콜라가 이날 7%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이 스냅 덕분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들까지 급등을 이끌었었는데 팀장님, 스냅과 관련된 어떤 소식일까요? 네, 전일장 마감 이후에 좀 예상 밖의 분기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의 모기업 스냅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30%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핀터레스트, 심지어 알파벳 같은 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기업들도 랠리에 좀 동참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32달러에서 40달러로 상향 조정한 스티펠에서는 최근 자신들이 본 가장 큰 폭의 실적 비트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관련 섹터의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스냅의 이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사례가 2건이 좀 관측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같은 경우에는 팩트셋에서 집계를 하기로 무려 25건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실적이 결국은 스냅의 실적 포텐셜을 좀 높여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 고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흑자 구조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35달러에서 42달러로 상향 조정한 에버코어에서는 3분기 매출 그리고 유저당 매출 성장세가 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수익 포텐셜에 대한 장기 뷰가 좀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주가가 30%나 급등했던 것일까요? 실적 이외에도 우리가 살펴볼 만한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스냅의 비갭 기준 EPS가 0.01달러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익 규모가 굉장히 적었지만요. 예상치가
EPS 마이너스 0.05달러였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깜짝 분기 이익을 냈다라는 점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 두 분기도 적자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흑자 전환에 굉장히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SNS 관련주다 보니까 이 일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DAU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글로벌 DAU가 2.49억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2.44억 명은 물론이고 가이던스였던 2.42에서 2.44억 명도 넘어서는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또 아르프라고 얘기를 하죠. 유저당 매출 같은 경우에도 2.73달러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2.27달러를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즉 플랫폼을 쓰는 사람 자체가 늘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욱더 돈을 많이 썼다. 이 부분에 시장이 특히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스냅에 대해서 이번에 호실적을 낼 수 있겠다라고 예상한 시각은 없었는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디지털 광고 관련주 실적을 그렇다면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바로 전일이었죠. 10월 20일이었는데요. 제프리스에서 디지털 광고 관련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냅과 페이스북을 탑픽으로 꼽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시장 전반이 물론 힘들다. 하지만은 4월 이후에 광고 지출과 그리고 광고가 트렌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처럼 좀 좋은 분위기를 다른 기업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냅 같은 경우에도 여전한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이유로 4분기 매출 가이던스 제시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관련주 실적을 볼 때도 이런 가이던스 부분에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어제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 5% 정도 하락했었는데 이제 장중에 이 본장에서는 거의 7% 가까운 하락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점이 상반기 구독자가 워낙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 3분기 이 구독자 수 증가세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지난 3분기 구독자는 본사에서도 넷플릭스 측에서도 25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었는데 실제 구독자 증가는 약 220만 명에 그치면서 이것이 바로 시장에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넷플릭스의 성장은 여기까지일까? 마켓워치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마케터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애널리스트가 미국은 분명히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막대한 구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를 했고요. 또 현재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CEO는 올 연말까지 150여 개 프로덕션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발표가 된다면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구독하기 위한 그 구독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약간은 좀 비하인드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구독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독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지만 물론 회사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코엔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미국 소비자들 가운데 약 53%가 넷플릭스의 구독료를 더 낼 용의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2019년 4분기에 조사했을 때가 48%였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코엔에서는 투자 의견 아웃퍼폼과 목표 주가 62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팀장님, 일단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구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이 굉장히 실망스럽긴 했지만 여전히 넷플릭스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어떨까요?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실망스럽기는 했지만은 아직 이 주식을 버릴 것은 아니다라는 게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을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2분기까지 가입자 증가세가 폭발적이었죠. 근데 사측에서도 3분기 가이던스를 250만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의 컨센서스 500만 명 정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이던스마저도 못 미친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사측에서도 하반기에도 이른바 코로나19 빨이 이제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넷플릭스와 관련을 해서
기존의 펀더멘털에 좀 집중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이전에도 해외 가입자 성장에 대한 주목도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떤 가입자 트렌드가 다소 좀 왜곡이 됐었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 차질도 빚어졌었지만은 이제 둘 다 정상으로 회귀한 상황입니다. 번스타인에서 현금 흐름 추이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 장기 전망은 밝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존의 펀더멘털을 좀 차릴 때다, 좀 찾을 때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CEO들의 연이은 논란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 니콜라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날 니콜라가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 니콜라와의 협력은 아직 유효하다면서 니콜라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에 따라서 니콜라 7% 오른 채 장을 마쳤고요. GM 역시 장 초반에는 1%대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0.5%에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창업자 트레버 밀턴의 사기 논란 이후 최근 이 신임 CEO까지 당사의 픽업 트럭에 대해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같은 충격 발언이 이어져서 니콜라는 주가가 굉장히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다행히 이날만큼은 GM 측에서 니콜라와의 협력이 GM에도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아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마크 루스 GM 사장은 니콜라와 맺은 20억 달러 규모 협력 계약을 통해서 양사는 이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만간 최종 합의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GM 측은 연료 전지를 니콜라의 클래스 7과 8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엄청난 영업 비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이점과 효율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췄습니다. 이는 지난달 GM과 니콜라가 협력을 선언한 이후 GM 경영진에서 나온 첫 낙관적인 그런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당초 양사의 협력을 9월 30일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와 창업자 밀턴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최종 결정 합의는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일 양사가 12월 3일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측 간의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서 여전히 여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GM 측에서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신뢰성을 내비쳐주면서 이 양사의 합의에 대해서 좀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두 기업의 협력이 어떤 이점을 불러오게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네, 기존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GM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니콜라의 배저 트럭을 설계 그리고 생산을 하게 되고요. 니콜라의 얼티엄 이 배터리 그리고 하이드로텍 연료 전지 기술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콜라가 GM에서 인증한 부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생산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이 밀턴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GM과 제휴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5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 측에서는 이 같은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GM은 전기 트럭 분야에서의 입지 확대를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